자, 그럼 이제부터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비트겐슈타인이 생애 끝나지 못하여 죽은 지 2년 후에 1953년 엘리자베스 앤스컴과 러스 리스가 공동 발행하고 앤스컴이 번역하여 영독 대역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비트겐슈타인이 1945년까지 써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사후에 남겨진 초고를 제2부로 첨가하여 출판되었습니다. 1부의 순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정리한 것 그대로이고 2부의 순서는 앤스컴과 리스가 정한 것입니다. 2009년 2부를 심리철학 단편이라는 별개의 제목을 달아 요하임 슐테의 비평본을 기반으로 요하임 슐테와 피터 해커가 공동으로 번역한 4판이 도경 대역본으로 나왔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본래 목차가 없었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고를 모아 출간한 관계로 책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번복되어 서술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서술의 맥락을 파악하며 읽기가 불편합니다. 목차도 철학적 탐구의 주석서를 낸 베이커와 해커가 제안한 목차와 루설의 논리연구 목차 형식과 비슷한 제노바의 목차가 있습니다. 취급된 주제는 의미, 이해, 명제, 논리학 등에 대한 개념, 수학의 기초, 의식의 상태, 기타 광범하지만 반드시 논리적 연관이 명백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1부에서 주석은 거의 단 한 단락 이상입니다. 단락별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서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요점을 통일된 작업으로 종합하지 못한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책의 구조가 모든 방향으로 십자형 사고의 넓은 분야를 여행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음 비트겐슈타인은 제1부에서 자신의 말을 이 길고 복잡한 여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풍경 스케치로 설명합니다. 제1부는 1절에서 693절까지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학습과 명시적 정의에 의한 언어 설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이 논의는 1절에서 38절까지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138절에서 242절까지 규칙과 규칙 사이의 준수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적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논의는 244절에서 시작하여 271절까지 됩니다. 측면을 보는 것에 대한 논의는 398절에서 시작하여 40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책의 2부는 1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고는 더 길고 로마 숫자를 사용하여 번호가 매겨집니다. 제2부의 특성은 비트겐슈타인이 제1부에 다시 통합하려고 의도했을 수 있는 메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망한 후 이 텍스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 파트 2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비추어 제4판에서는 파트 1을 철학 탐구, 파트 2를 심리학 철학 단편으로 다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전형적인 철학 테스트는 철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법을 요약 및 비판하고 그 접근법을 제시하고 그 접근법에 찬성하는 논증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철학을 활동으로 취급하고 텍스트를 플라톤의 대화에서 대담자에게 질문하는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유사한 대화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그의 대담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플라톤의 대화와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누구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언급되고 있는지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임 이론과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도구가 근본적으로 단순하다고 보았고 철학자들이 언어를 오용하고 무의미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단순한 실성을 모호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논고에서 보았던 전반기 철학과는 달리 세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라 물, 저쪽, 와, 도와줘와 같은 언어 표현을 부각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낱말의 의미란 언어 안에서 그 사용이다라고 설명하며 언어의 고정적 의미를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반기 철학의 진리 대형설을 비판하고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활동, 즉 일종의 게임이라 주장하며 언어의 활용론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단어의 의미는 언어 게임 내에서 단어가 이해되는 방식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말의 움직임은 현실과 유사하지만 결코 일치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언어에 대한 기준은 교육, 설명, 기술 및 정확한 기준을 갖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규범적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컨대 언어는 공유 가능해야 하지만 이것이 언어가 실제로 이미 공유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되는 방식, 즉 삶의 형태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언어의 의미가 문화와 사회에서 나온다는 인류학적 전체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에 대한 이런 논의를 언어 게임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 게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활동 또는 생명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어 게임의 중심 특징은 언어가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그 언어는 문맥 밖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는 게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드게임, 내기게임, 스포츠, 전쟁게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게임이라는 단어의 다른 용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느낌표, 명령, 요청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예를 제공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언어 게임에 따라 다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요점을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이라는 단어가 언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누군가에게 물이 독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사회의 구성원이 이 단어를 암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호남지방에서 사용되는 거시기 같은 것입니다. 한 낱말의 개념범주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성질은 잊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들은 코가 닮고 아들과 딸은 이마가 닮고 딸과 아버지는 입이 닮았지만 가족 모두 공통적으로 닮은 외모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아도 가족으로 불리듯이 한 낱말의 개념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불격한 어떤 요소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표적 사격은 게임이지만 유사한 활동, 예를 들어 군사적 심각한 사격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은 중요한 유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는 비슷한 키, 몸무게, 눈색깔, 머리카락, 코, 입, 말, 사회적 또는 정치적 견해, 버릇, 신체 구조, 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충분하면 가족 유사성, 즉 Family Resemblance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항상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유사성을 분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간접 의사소통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의전과 사고, 실험에 대한 의존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떤 철학적 혼란은 우리가 가족 유사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사용하는 모호하고 직관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철학적 매듭에 묶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특정 위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단순한 연역적 논증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 대신 비트겐슈타인의 더 큰 목표는 가족의 유사성을 보는 직관적인 능력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철학적 문제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인간이 오토맨, 자동기계이며 비록 그 행동 양식이 항상 같다고 해도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혼자 자신의 방에서 그와 같이 상상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이 경직된 눈초리로 황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 생각은 아마도 약간 으스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가도에서의 통제의 교제 가운데서 이 생각을 고집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단지 오토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생생한 모습은 모두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말이 당신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거나 또는 당신 자신 안에 일종의 으스스한 감정 내지는 그와 비슷한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오토맨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 어떤 형상을 다른 형상의 극한상태 내지는 변종으로 본다는 것. 예를 들어 창의 십자, 격자를 갈고리 십자로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는 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철학의 모든 구름 덩어리가 한 방울의 언어 이론으로 응축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교화 철학의 정수는 어떤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이 사적인 존재자와 그를 향한 특권적인 접근이라는 사실의 사밀성, 사적인 비밀과 직접성의 적의를 품게 되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논리학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비트겐슈타인은 후반기 철학에 이르러 모순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앨런 튜링과 잘못 건설된 다리에 관한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튜링은 모순이 있다는 것은 곧 무너질 다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대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이며 모순은 아무것도 심지어 그 어떤 거짓된 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또 수학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후기 철학에 이르러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철학의 기초, 토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 반대인 철학이 수학의 토대를 부여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수학적 발견도 철학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모순을 수학적, 논리수학적인 발견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철학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규칙 준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는 138절에서 242절까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형성 규칙에 따라 일련의 기호를 기록하도록 명령하는 예를 들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일련의 기호는 자연수로 구성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지시에 따라 숫자를 복사하고 일련의 숫자 구성을 이해함으로써 다음 순서를 구별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자세히 고려하는 게임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하나는 다음 규칙으로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규칙은 명시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는 행동의 과정은 어떤 특별한 규칙과 일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규칙이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관련된 특정 형태의 삶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결정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사회활동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딱정별내를 살펴보면서 철학적 탐구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사적 언어의 가능성에 반대하는 또 다른 요점은 딱정벌레 상자 사고 실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각 사람이 딱정벌레라는 단어를 언급하려는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상자 안을 들여볼 수 없고 각자 자신의 상자를 조사해야만 딱정벌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딱정벌레라는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 될 수 없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상자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는 전혀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를 사적인 대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려되는 의미에서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자 안에 딱정걸레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이 철학적 탐구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이, 하이데거와 함께 세계 책의 철학에 대비되는 3대 교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명료하고 논리적인 이상적인 상태의 언어를 추구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러한 철학은 옥스퍼드 학파라고 불리는 일상언어 학파들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는 논리철학 논구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후일 인문학과 사회과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었고 예술가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논리철학 논구로 대표되는 전기와 철학적 탐구로 대표되는 후기로 나뉩니다. 논리철학 논구에 나타난 전기 사상이 명제에 사용된 낱말의 은유다운 관계를 분석하는 기존 철학에서 잘못된 개념 탓에 빚어진 논리에 상승하는 점을 지목하는 데 집중한 반면, 후기 사상은 언어 놀이에서 상호 변환되는 자연언어가 논리에 부합한 구조로 정형화된 언어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데 중심이 두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단어의 의미는 주어진 언어, 놀이 안에서 그 단어들이 사용될 때 가장 잘 이해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강재벌 2세라는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을 통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는 것, 가족 유사성, Family Resemblance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거시기 한국인이고 영어를 사용하면 미국인, 영국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선 중 46번째 책, 인문학 부분 16번째 책,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사후 1953년에 출간된 유작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